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공군의 새로운 무기. 2. 일본의 어리석은 주장. 3. 기시다의 더티 플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원 항공기 퍼스트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맞먹는 크기 및 성능을 갖췄는데요. 퍼스트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퍼스트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의 최대 이륙 중량, 시속 360km의 최대 속도, 500km의 운영 반경으로 20시간 운영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퍼스트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투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탐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이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피탐 무인 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저피탐 무인 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 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탐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 아이프 기체 구조 기술 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저피탐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고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탐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고 일본이 보유하거나 개발할 무인기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전과를 거딛는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칭봉 등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에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하럽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롭은 길이 약 2.5m에 항속 시간이 9시간으로 긴 것이 특징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 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요. 둘 다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의 터키산 TB2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스캔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용뿐인데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여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영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용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헬기부터 초도 비행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 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화 기술은 방위 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 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오영영 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오영영 MD 무인 헬기는 기존 오영영 MD 유한 헬기를 무한화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오영영 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항법 장치, 전기기기식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오영영 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도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영 고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화 기술 입증에 따라 UH-1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익 전투기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퍼스프트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하,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 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퍼스프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하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이 무인기로 KGGB 등 전략 미사일을 일본에 투여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U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퍼스프트의 생산 과정에서 국산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퍼스프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CJ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에 수락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일본은 군사기술 개발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에너지 산업도 매우 썩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 가격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널뛰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유럽 국가들은 사상 최대의 에너지난을 맞이하고 있어 가스 수요가 가장 많아지는 이번 겨울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000%, 즉 10배가 상승했으며 전기요금 역시 급등해 평소 10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이 나오던 독일의 가정집에선 7월 전기요금으로 900유로, 우리 돈 120만 원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에너지 가격은 제조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원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촉발시킵니다. 독일 기업들도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공장 가동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유럽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암흑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G7 선진국들도 에너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역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일본의 국가전력망을 담당하는 인프라에 납품된 일본 업체들의 부품이 불량인 것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납품을 위한 시험 성적 조작과 품질 조작을 일심차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며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블랙아웃까지 전망되는 상황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일본 당국이 기존의 품질 조작을 일삼던 자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부품 공급사로 선정하려는 상황에 일본의 언론들은 자국의 핵심적인 전력 공급망을 한국에서 담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무역 통계가 발표되자 일본 경제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금액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본의 상반기 무역 통계는 역대 최대 적자에 불황형 엔저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익 금액이 50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재무상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무역 수지는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197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무역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에 일본의 경제와 산업이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결과들이 현재의 무역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를 당황시키는 일이 일어나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일본 정부는 긴급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원전 개발과 건설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안전을 이유로 7개의 원전을 가동 정지했으며 이후에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행보에 앞장섰지만 최근 에너지 주권을 갖지 못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유일한 에너지 독립수단인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려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시사하자 주변국들의 불안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은 일본이 원전을 재개하던 말던 큰 관심이 없으며 위치가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만 일본 원전에 대해 냉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실수는 2번 다시 없을 것이란 다짐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전 재개 발표와 동시에 후쿠시마 이후 폐쇄가 결정났던 일본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진단이 시작되자 상상치도 못한 불량 부품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원전은 물론 첨단 제조업체의 신뢰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강업체인 일본제강소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원전에 납품되는 제품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전용 핵심 부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품들은 원전 내 터빈과 터빈에 축이 되는 회전 샤프트, 그리고 발전기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코일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원전들은 설계 수명이 50년이며 중요 핵심 부품들도 비슷한 수명을 보장해야 하지만 품질이 조작되어 고장을 일으킬 경우 후쿠시마와 비슷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 감사는 이제 시작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추가적인 조작 부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조작이 현재 알려진 1998년부터가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에 조작된 부품이 탑재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이 원전 3.45기와 겐카이 원전 3.45기가 수개월간 가동이 중지되는 등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원전에 탑재된 고배제강의 부품은 원자로 경납용기와 발전 설비에 장착되는 알루미늄판과 구리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 제조업의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졌고 수출하기로 예정된 물량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국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전력의 원전중앙제어실 부정과 미쓰비시 전기의 허위검사 성적표, 도레이의 성능검사 부정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심지어 일본의 정부기관인 국토교통청마저 8년간 건설사 수주 실적을 고의로 중복 계산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리지 않고 품질과 실적을 조작하자 일본 당국에서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품질 조작 부품과 제조업체들을 원전 사업은 물론 국가 핵심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원전 관련 부품들을 수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원전 관련 중대 사고가 하나도 없고 국제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품질 조작 같은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본 당국이 이런 검토를 하자 일본 언론에선 자국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제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전혀 없는 일본의 원전과는 다르게 한국의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 이집트의 3조 원 규모 수출, 사우디엔 원전 수출 마무리 단계 절차를 밟고 있어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2의 후쿠시마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한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안심하는 게 낫다며 한국 부품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우리 원전의 핵심 부품이 일본에 수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 측에서 한국산 부품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품질 조작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 제품을 참고하여 개선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해 전력 예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일본은 한시라도 전력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자국의 불량 부품 때문에 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위기 상황에 근접한 3%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일본의 가정집은 물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들도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을 정도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자존심을 구기고 한국과 미국 주도의 새로운 전력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미국 주도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프로젝트에 일본이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존 원자로의 위험성을 대폭 감소시킨 SMR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SMR은 기존 원전을 100분의 1로 축소시켜 놓은 소형 원자로이며 일반 트럭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발전 용량을 작게 하고 위험성은 더욱 작게 해 한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 SMR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SMR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현재 중앙 집권식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국으로 공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어 전력 소외 지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섬나라인 일본 특성상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일본이 한미 주도의 SMR 프로젝트에 참가해 많은 것을 얻어가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일본이 국제 원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소형 SMR이 확대되는 시기엔 미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전력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어 겨울철 전력 공급에 비상이 생겼다는 발표를 하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은 계속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일본의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 내외로 현재 일본 내 전력 예비율 3%를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일본의 제조업체와 가정집은 물론 많은 사회기반 시설들이 블랙아웃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의 우려 속에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원전 재개를 발표하며 드러난 일본 기업들의 품질 조작 사태에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